네, 안녕하십니까. 이찬구입니다. 예, 오늘 강의 주제는 고구려의 건국과 광개토 태왕릉비의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 정신과 광복 70주년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왜 역사 정신을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압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 국사교과서 그리고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를 이제 교과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국에서는 백두산 즉 장백산은 중화의 성산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일본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10년 뒤에 일본 자위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위대 군인이 되면은 총 들고 싸워야 되죠. 왜? 10년 전에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독도를 점거를 해야 되죠.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언론 보도로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본의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침략 야욕을 갖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와 역사 정신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국가는 그 형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이다. 그래서 그 형체가 혼을 잃으면 그 형체가 형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단군세기 서문에 나와 있는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항상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국유 현묘지도할 풍류. 풍류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바람풍, 흐를 유자는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안호상 박사의 글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 바람풍인데 바람을 바람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흐를 유자인데 과거에는 달아날 유자를 하기 때문에 발과 달을 하면은 발달이구나. 그래서 박달이고 배달이고 태양 광명이고 부르고 선이구나. 그래서 이 풍류는 결국 이 말이 달이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또 풍월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풍류를 또 풍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림없이 달을 의미하고 이것은 바람은 발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유 현묘지도는 풍류도다. 이것을 알게 됐고요. 고구려를 이제 우리가 광개토대왕 피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영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잘 아시죠? 영락은 무슨 뜻일까요? 길영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요즘은 음악 악자로 쓰고 있는데 음악악이라는 후는 정확히 말하면 풍류거든요. 요즘은 음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옛 후는 풍류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락이라는 말도 사실은 영악이고 이것은 풍류 길이니까 길도니까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 영락도 사실은 풍류도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풍류도라는 것은 신라식 국유 현묘지들을 신라식으로 표기한 이두고 영락은 고구려식으로 표기한 이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언어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이 언어를 모르면 역사의 근원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마냥 이 국유 현묘지도가 그냥 풍류, 풍류계, 멋진 거, 음악 이렇게까지만 알기 때문에 근원을 우리가 말을 잊어버리면 근원도 같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복 70주년 저는 70년대에 함석권 선생 강의를 이렇게 자주 들었습니다. 그분 강의 중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뒤로 돌아 앞으로 갓 하는 때가 온다 그래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은 하도 우리가 못 사니까 우리가 후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후진국의 젊은이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구나. 왜냐하면 뒤로 돌아 앞으로 가면 선진국이 1등 가는데 우리가 후진국하고 뒤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1등 하는 때가 온다는 그런 희망을 준 게 아닌가.
그때 가졌던 그 1등의 개념이 이제는 이제 세계에 봉사하는 1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고조선의 홍익 정신, 또 역사의 유물을 통해서 창조 정신을 배워야 되고, 또 특히 우리 주인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식민지 문화를 다시 곱씹어 봐야 된다. 이 곱씹는다는 말이 좀 뭐합니다만은 아무튼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식민지 문화가 나쁘니까 버린다. 근데 버리면 우리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가는 길을 찾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문학을 다시 세판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식민지를 가지고는 인문학 세판 짜기를 할 수 없다. 식민사학을 가지고는. 식민사학을 분석, 비판해서 청산함으로써 우리가 인문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가야 된다 얘기죠. 고구려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죽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죽국. 오늘 삼국유사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죠. 두 번째, 한사군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후한서 사기에 이미 고구려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사군을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죠. 또 북부여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북부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광개토 태안 비문에 있고, 환단고개는 북부여기가 별도로 장을 펴면서 있을 정도로 북부여는 아주 우리가 중요한 역사 이해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 왜 고구려를 이해하는데 이 세 고죽국, 한사군, 북부여를 바로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고구려는 BC 37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세워진 공동체다 또는 정치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고죽국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삼국유사를 다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내현 교수는 고죽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 요서에 있는 고조선의 거수국과 요동에 있는 고조선의 거수국을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고죽국, 부여, 고조선 등은 요서의 거수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 말기의 거수국이라는 얘기는 이미 고구려라는 나라도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죠. 이 가운데 잘 보시면 여기 고죽국 그 옆에 바로 고구려가 있다고 윤내현 교수는 이제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죽국과 고구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국유사에는 고려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고구려죠. 삼국유사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인데 주나라가 이곳에 기자를 봉했고 한이 삼군을 설치했다. 이건 당나라 배구전을 통해서 일련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확실하게 이 고구려는 고죽국의 토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고죽국과 고구려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역사가 뭐 고구려도 물론 많이 연구가 됐지만 고죽국에 관한 역사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아직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왕훈기는 더 넓게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삼국유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고죽국을 설명하는데 이 고죽국은 황해도 해주에 있다라고 줄을 붙여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죽국과 고구려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답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주가 없으면 우리가 더 연구를 할 텐데 일련이 붙여놓은 그 주가 고죽국과 고구려를 결국 황해도로 이 한반도 안으로 눈을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당나라 배구전의 원문에는
주나라가 이곳에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했다라는 규절이 없는데 삼국유사에는 여기에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했다는 말이 지금 우리 삼국유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자 조선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조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련이 인용을 했지만 잘못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군더더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다 그 기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기자가 산 곳이 조선이다라고 해놔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안목을 흐려놓는, 물론 삼국유사는 환국, 환웅, 단군의 역사를 일러준 그런 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또 우리 한쪽의 역사를 가려놓는 그런 하나의 우리한테 독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고죽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첨수도입니다. 첨수도, 뾰족한 도는 첨수도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좀 무뚝한 것은 명도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고죽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첨수도하고 명도전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명도전의 밝을 명자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제가 하나의 새로운 해석을 하면은, 이 고죽국의 고인데 왜 그 많은 말 중에 외로울 고자를 썼을까? 근데 외로울 고자는 박외거든요. 박은 결국 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도전에 밝을 명자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과거에 썼던 조상들의 그 언어 감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구려도 이 고가 거가 되고 거가 가가 돼서 결국 고도 해지요. 그래서 고구려는 본래가 고성인데 본래가 해성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하고 거하고 가하고는 또 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고죽국의 박사상이나 고구려의 해사상이 일맥상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죽국과 고구려는 뭔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죽국, 여러분 백이숙제의 나라 아시죠? 백이숙제에 관한 얘기는 뭐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이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죽국이 단군 때부터 조선의 울타리가 되어 중국을 막았다. 이때만 하더라도 고죽국이 우리 역사에 등장하지 않고 우리 역사라고 생각도 못할 때인데, 이미 단재는 고조선의 서쪽 변방을 지킨 나라가 바로 이 고죽국이었다. 서쪽 변방을 막아낸 이 고죽국에 의해서 조선의 중앙정부는 융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요 관자에 나옵니다만은 고죽국 역사 중에 자주 인용되는 규절입니다. 고죽국과 산용은 한편이 되고 연나라와 제가 한편이 돼가지고 664년에 대격돌을 이루었죠. 고죽국과 산용 또 연제는 한편이 돼서 싸웠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고죽국은 중국의 문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고죽국이 중국의 문화였으면은 연하고 제하고 같이 한편을 이뤘겠죠. 그러지 않고 틀림없이 고죽국과 산용이 한편이 되고 제나라 연나라가 한편이 돼서 대격돌을 이루게 됩니다. 중국의 학자 맹고 탕력은 고죽국의 영역을 난하에서 대능하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도는 요즘에 중국 학자들이 다시 그린 건데요. 이것은 노룡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중심부를 설명한 것이고요. 이건 하나 아직은 가설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고죽국이 노룡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번성을 했지만 사실은 산동에서부터 점차 이동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사군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를 바로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 지도는 이덕일 선생이 공개를 해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버드 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린 우리의 고대사, 특히 이제 한사군의 지도의 한 페이지입니다. 결국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자료에 낭랑의 위치를 결국 대동강 위역으로 평양 쪽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최근에 나와서 우리 제야 사학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요 책은 사실상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배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기백 교수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한사군 하에서 고조선인은 비교적 관대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닌가요? 여기다가 이제 한사군 하에서 일제라고 바꿔 볼까요? 일제 하에서 조선인은 비교적 관대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나 뭐 문맥이 같지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감히 자기 나라 역사책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본인은 나는 식민사학을 청산했다. 나는 민족사학 쪽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을 지금도 우리 역사를 지켜달라고 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조선의 심장부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흔히 역사학계의 태두다 이렇게 하지만 이병두에 의해서 우리 역사의 그 심장부는 이렇게 대못을 박힌 채 광복 70주년이 되돌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한 편이 우리 역사를 그렇게 지금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낙랑군이 평양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하는 이 학설은 사실 알고 보면 이 학설은 이나바 이병도의 스승이라는 이나바 이와기치가 1910년에 이미 이론이 정립이 된 겁니다. 낙랑군 수성현은 지금의 수완인데 이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이미 1910년에 정립된 이론입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이병두는 뭐라고 했냐면 자세하지는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완에 비정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논문에. 사실 이런 학술 논문에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닌데 이병도의 수많은 논문 가운데 왜 이 논문만은 이렇게 자신 없는 말을 쓰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 귀절은 논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말이죠. 비정하고 싶다. 뭐 논문에 싶다가 뭡니까? 비정한다면 차라리 의심할 바가 없다면 나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하든지.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이미 이 논문에 이런 말을 썼으면 이 논문은 자격도 없는 논문이라고 할 텐데 이병두의 이 논문만은 지금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1.1획도 고칠 수 없는 명논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낙랑군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이 사기 주석에도 있죠. 이 낙랑에 수성현이 있는데, 요 구절입니다. 수성현이 있는데, 거기에는 갈석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 일어난 곳이다. 그래서 낙랑군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은 낙랑군 안에 낙랑군 20개 현 중에 그 중에 하나 수성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만리장성이 있어야 이 낙랑군의 위치가 이제 비정이 되는 것이죠. 그건 과연 여기 이 평양 대동강 유역에 갈석산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 만리장성이 있나요? 없죠. 사마천의 사기 주석에 있는 이 아주 간단한 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한테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숨기면서 왜곡을 한 겁니다. 또 한사군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또 위만 정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데 위만 조선은 정권을 탈취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위만 정권인 거죠. 위만 조선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위만 정권을 한 나라가 유철이 멸망시킨 다음에 한사군을 설치했고 그 한사군을 설치한 그곳은 결국 위만 정권이 여기 이 위만 정권이 영역 안에 한사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요. 이것은 이 지도는 이제 안경정 선생의 그 환타국 역주본에 있는 그림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요 위만 정권의 그 위치는 윤내연 교수의 학술과 아마 유사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죄에 관한 얘기인데
한나라 유철이 조선을 멸한다. 이 조선을 멸했다는 이 말은 고조선을 멸했다는 말이 아니고 위만을 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아주 혼돈시키고 있거든요. 위만을 멸한 다음에 그 자리에 고구려로서 현을 삼았다. 그래서 이때 이미 위만 멸망할 당시에 고구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마천 4기의 정의주에는 고구려의 도읍은 평양성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에도 지금 그대로 위만 조선은 이 안으로 한반도 안으로 그려놓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한사군을 얘기할 때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는 한사군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조선을 그러니까 이 위만을 평정한 다음에 사군을 삼았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사군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름이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단재 선생님도 이거 좀 이거 의심스러운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족 저는 일단 고구려국이라고 하기 이전에 고구려족으로서의 고구려 공동체가 출현했을 것이고 그 고구려 공동체는 이미 한사군에 저항을 하면서 우리 역사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고구려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구려가 언제 건국됐느냐는 것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한사군 위만이 있었을 때 이미 고구려족은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고구려족은 그냥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사군에 저항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윤내현 교수의 지도에 의하면 이 고구려의 위치를 요 위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사군, 특히 낭랑군의 위치가 어디냐는 라고 하는 학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백강 선생님께서 이 지도를 아주 잘 정리했는데요. 이병도가 주장한 낭랑의 위치,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계주와 해성 사이에 낭랑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인보 리진, 북한의 리진, 그 다음에 윤내현 교수도 이 위치가 한사군의 위치일 것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징백강 선생은 사고전서에 의하면 좀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앞선 그런 학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교수는 일본 학자들이 출토했다는 그 낭랑군에서 나왔다는 그 유물들을 특히 이제 이 박선희 교수는 복식의 전문가인데요. 복식의 유물을 보니까 그것은 중국식이 아니고 고조선식이더라. 최근에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낭랑이 왜 여기가 낭랑이냐? 여기서 낭랑의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낭랑이다라고 했던 그 학설이 이제는 힘을 잃게 됐죠. 그 유물들은 중국식이 아니라 고조선식이다. 더불어서 천문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박창금 교수가 일찍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 천문도의 위치를 다 추정을 하니까 이 천문도를 그린 곳이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북이 40도에서 39도 사이에서 그린 것 같다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사에 배우고 있는 뭐 국내성, 환도성은 40도 위에서 있는 건데 이 1세기에 그렸다는 천상열차 분야도의 그 천문도는 40도 아래에서 그렸다.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의 첫 수도를 이 아래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천문도 과학으로 증명한 건데 우리가 이 과학으로 증명된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죠. 고구려 역사의 초기 역사를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는 이 현재의 해수면에서 4m가 높이 낮아졌다고 하니까 실제보다 지금 그때의 육지는 여기 해수면입니다. 여기 다 바닷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약 5000년 전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5000년 전의 이 발해만 육지는 한번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갔겠죠. 예. 우리가 요것을 요 인터넷 주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2,500년 전에 해수면의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500년 전에 이 천진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천진에서 무슨 유물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유물은 가짜죠. 2,500년 전에 천진은 물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해수면의 높이를 염두에 두고 박창범 교수가 제기한 고구려 최초의 도읍지를 생각해 본다면 북위 40도 아래 지역에 있다면 우리가 이 지역 일대에서 고구려의 첫 도읍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구 당서의 동의열전에 고구려의 도읍은 어디냐면 평양성의 도읍을 정했다. 그곳은 어디냐면 한나라 때 그 낙랑군의 애 땅이었다. 또 동쪽 바다를 건너가면 어디에 이르느냐면은 신라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이 바레만을 건너가면 신라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고구려의 첫 도읍지는 어디쯤 있었겠습니까? 응? 이쪽에 있는 것이 이 문헌상으로도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폐수입니다. 폐수는 결국 고주선과 한의 국경선을 말해주는 곳인데요. 그래서 폐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고주선과 한의 국경선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은 대동강, 2번은 압록강이다, 3번은 청천강이다, 4번 대능하다, 5번은 난하다, 6번은 고려하다, 7번은 조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압록강 학설은 일본은 쓰다 소케치가 압록강 학설을 주장했고요. 이 대동강은 이나바 이와키치가 주장했고요. 청천강은 금소룡 이병도가 여기 청천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좀 위치는 다르지만 한반도 안으로 폐수를 놓고 있고 결국 이 고주선과 한해의 경계선은 압록강 또는 청천강 또는 대동강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 제기에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북한의 리지인이죠. 리지인은 바로 이 대능하다. 아주 충격적인 연구 논문이 나왔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윤내연 교수는 더 밑일 것 같다. 난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최근에 이제 신백강 선생은 사고전설을 찾아보니까 그 밑에 조화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폐수의 위치가 어디냐는 것은 고주선의 강역을 연구하는데 서쪽입니다. 고주선의 서쪽 강역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아직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학자들은 이 폐수는 압록강이라고 현재 중국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죽국 그 다음에 한사군 이어서 우리 고구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결국 북부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그것은 관계 또 태양 비문에도 있고 또 환단고기 북부여기에도 정확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북부여의 진실은 요약하면은 해모수는 BC 239년에 등극했고 이 환단고기에서는 폐수의 위치를 조하 오늘날의 조백화 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기전 120년에 환단고기는 북부여에서 고진을 고구려 제후로 임명했다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0년 전에는 고구려라고 하는 아직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고구려 공동체는 이미 최소한 120년 전에는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구려가 한사군 설치에 저항했다는 규절이 환단고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환단고기는 BC 58년에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겠습니다. 서두에 북부여라는 이름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우리 역사에서 북부여가 정식으로 역사적인 실체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고, 그 북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규절은 뭐냐면 북부여 천재지자라는 이 규절입니다. 북부여 천재지자의 말을 북부여에서 떼워서 말아야 될지 붙여서 말아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죠. 위당 정인부 선생은 붙여서 북부여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아버지로 해서 고주몽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승국 교수 같은 분은 북부여에서 출생했는데 그 아버지는 천재 하나님의 아버지로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이 규절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는 북부여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으로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 하백열왕이라 했기 때문에 고귀절과 대를 이룬다면은 결국 추무왕은 북부여 천재지자인 해모수를 아버지로 하고 어머니는 하백 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북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이것은 지도입니다. 이것은 안견정 선생의 그 환단국 역주본에 이 그림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에 의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고진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고진은 결국 이 해모수의 차남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고진은 누구냐? 결국 고주몽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고조부는 누가 될까요? 고진이 해모수의 아들이라면 고주몽의 고조 할아버지는 해모수가 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비문에 말한 17세손이란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17세손. 북한학자 박시영은 왕대수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사 삼국 사기에서는 광개토 태왕은 19대 고구려의 19대 임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19대 임금이라고 할 때와 17세손이라고 할 때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17세손이라고 할 때는 부자관계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큰아들이 왕이 되고 작은아들이 왕이 됐으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 그렇게만 따지고 동생이 한 것은 따지지 않는 거죠. 부자관계는 한 번만 치는 거니까. 대수로는 아버지도 왕이 되고 큰형도 왕이 되고 작은 아들도 왕이 됐으면 3대지만은 세손으로 칠 때는 2대 아버지하고 아들만 치는 거니까 그렇게 대수를 세는 것이 세손이라는 개념이죠. 이러한 세손으로 왕대수를 치는 것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왕대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삼국사기가 19대 왕의 수는 쭉 이렇게 나갑니다. 고주몽으로부터 광개토 태왕까지는 왕대수로는 아버지든 아들이든 손자든 관계없이 왕의 대수는 19대 손인데, 비문에 올라가 있는 17세손은 결국 부자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냐? 해모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모수, 고진 3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지, 주몽 쭉 내려가서 고국양, 광개토 태왕, 이렇게 해서 17세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 비문은 광개토 태왕의 아들 장소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비문이기 때문에 세손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왕대수라는 개념보다도 세손의 개념이 더 중요한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고주몽 이전의 세손 관계를 알지 못했던 것을 환단고기, 북부여기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환단고기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고구려의 건국을 얘기할 때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좀 혼란스럽죠? 우리가 삼국사기 때는 BC 37년으로 배웠는데 뭐 환단국이 북부역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보면은 뭐 한사곤이 있을 때 고구려가 등장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시지만은 이 박병훈 선생이 이제 고구려의 건국을 다단계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건국한 것은 아마 우리가 BC 120년으로 보자. 그 다음에 2단계 건국은 58년 내지 57년으로 보자. 3단계 건국이 BC 37년으로 보자. 이렇게 3단계의 건국설로 고구려가 발전적인 형태로 나라가 건국되어 왔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BC 57년은 이 단계설로 보면은 북부여기에 나와 있는 BC 57년이 결국은 고구려의 건국인데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건국은 이라 기록하지 않고 해모수가 북부여를 기록한 연대를 57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삼국유사에는. 그래서 이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라든가 환단국으로 볼 때는 이 시차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게 혼동이 되는데 아무튼 이 삼국유사에 BC 57년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이 57년에 어느 의미든지 간에 어느 나라든지 건국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57년을 삼국유사는 북부여가 건국된 연대로 보고 있고 환단국이는 고구려의 건국 연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BC 120년에 고구려가 건국됐다라고 하면은 고구려의 역사는 한 800년을 우리가 더 늘려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안승 책봉문에 이미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단재 선생이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은 확실한 연대를 고정을 하지 않으셨지만 BC 190년경에 동북부여와 고구려가 분립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의 건국 연대는 이미 이 연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만 이전에 있었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개토 태왕 능비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고구려의 진면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 있는 광개토 태왕 능비는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4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남쪽을 1면, 2면, 3면, 4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6m 39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건립 연대는 414년이기 때문에 작년이 건립된 지 1600주년 되는 해이고 올해가 1601주년이 되겠습니다. 총 글자 수는 요 비문에 41자씩 전부 돌아가면서 이게 44행이 됩니다. 41자씩 44행으로 돌아가서 전부 1804자인데 사실은 두 글자가 본래 뺐기 때문에 원 글자는 1802자로 보고 있고 현재 한 140글자가 마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의 비문에 있는 이 이름입니다. 이 시호는 국토를 널리 개척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 시호가 나왔을 것이다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개토라는 말은 개천에 상대되는 말이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 것을 개토로 하면은 결국 광개토 태왕은 이 개토를 넓힌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호에는 광개토지 평안 호태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광개토 비문의 글씨체하고 이 호우, 이 경주에서 나온 이 호우하고 글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토지, 토경, 결국 토경은 우리가 국토의 경계를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토지라는 말이 맞죠? 국토든 국토. 모두르 묘지명에는 호태성왕이라는 말을 넣고 있죠. 호태성왕이라는 말을 넣어서 시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내치를 말한 것이다. 또 광개토경은 외치를 말한 것이다.
국강상은 묘지가 있는 곳이다. 흔히 이렇게 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달라고 나누면 첫 문단은 건국의 신화와 또 광개토 호태왕의 그 행장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둘째 문단은 태왕의 공훈을 기록하고 특히 백제, 비료, 동부요 등을 정벌한 내용이 상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태왕 묘와 조상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수묘 관리에 관한 내용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 지침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죠. 자세히 서술을 해놓으셨는데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태왕의 그런 조상에 대한 그 효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문을 옆으로 느려뜨려서 보면은 1면, 2면, 3면, 3면이 되겠습니다. 앞단락은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 이 부분이 바로 정벌에 관한 기록이고요. 3면이 수묘 관리에 관한 세 번째 문단이 수묘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 정벌에 관한 기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395년 을미년에 비려 고란족을 정벌했다는 내용, 396년 병신년에는 백제를 정벌했다는 내용, 이 안에 바로 문제의 신묘년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398년 무술년에 식신, 숙신과 말갈족을 정벌했다는 내용, 400년 경자년에 왜구와 가라를 정벌했다는 내용, 404년에는 왜구를 경멸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407년에는 다시 또 백제를 정벌한 내용, 또 410년에는 동부요를 정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 비문을 통해서 북부요의 이름도 알게 되지만 동부요의 이름도 우리가 이 비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동부요, 북부요에 대한 의심이 이 비문을 통해서 해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왕의 정복 지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광개토 태왕 재임 시에 평양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평양이 오늘의 평양이냐 다른 지역이냐 이것은 물론 아직은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이미 태왕 때부터 고구려 천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 송민을 말할 때 백제, 신라백제, 동부요, 가야, 숙신, 고란 등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후연이라든가 외는 고구려가 송민으로의 범죄에 넣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란이 되는데요. 백제, 신라를 대한 고구려의 태도와 외를 대한 고구려의 태도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정벌을 하더라도 백제와 신라를 대할 때는 송민의 입장에서 백제와 신라를 대하는 반면에 외는 송민이 아닌 입장에서 정벌하고 타도하는 입장에서 외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비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문제의 비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비문은 소위 말해서 일제가 만들었다는 쌍국 가묵본이죠. 사카와 중이가 1883년에 바로 집안에 가서 이 비문을 탁본해 왔다. 그런 것이죠. 쌍구 가묵이라는 것은 쌍구는 이 비문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요? 원래 비문은 이렇게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이런데 이 상태가 좋은 것은 이러한 비문에 대고 다시 그려서 여기다가 가장자리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그 쌍국 가묵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쌍국 가묵본만이 비문이 탁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비문은 결국 나중에 이제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의해서 왜곡된 조작된 비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문제가 된 귀절은 바로 391년 요 신묘년 기사입니다. 신묘년 레도 해파 백장 요 귀절이죠. 요 귀절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가 흐리기 때문에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제는 1880년대에 이미 이 사과 중위로부터 탁본을 입수해서 구미에 맞는 해석을 해놓고 발표를 하게 되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병신년은 396년이죠. 이 병신년에 백제를 이제 멸하게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이 신묘년은 391년입니다. 이 391년에 관한 기사인데 이 기사의 핵심은 결국 뭐냐? 이 파했다는 이 누가 파했다는 얘기냐? 파의 주어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이 비문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맨 먼저 해석을 시도한 사람은 바로 일본의 요코이입니다. 첫 사카와 중위가 그 비문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있었던 이 관학자죠. 이 요코이가 1889년에 이 첫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 해석은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가서 백제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이것이 1889년입니다. 이 해석은 다분히 의도적인 해석이죠.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바로 이때부터 일제는 육군 참모본부 지하 벙커에서 조선 침략의 발판의 이론을 정립하고 있었던 것이죠. 1905년에 일제가 갑자기 을사늑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모든 침략의 이론들을 이미 육군 참모본부 안에서는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육군 참모본부의 관학자 요코이가 이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책이 1889년에 이 히어로기라는 책을 지어서 이 책 안에 바로 요코이 해석이 실리게 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15년에 이 비문을 보고서로 아무래도 여기가 첨작된 것 같고 좀 이상하구나. 뭔가 좀 이게 결자가 있고 이게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지적은 하셨는데 이 비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물론 연구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발표는 하지 않으셨죠. 이 정도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심스럽다. 한스럽다. 뭔가 좀 이상하다. 석회를 발라가지고 가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930년에 와서 정인보 선생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396년에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정벌했는데 일본 요코이 너희 해석을 보니까 391년에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391년에 이미 왜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으면 396년에 우리 광개토 대왕이 뭐하러 또 백제를 치러 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해석이 틀렸다. 이 논리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정인보 선생이 그런 해석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889년 이후에 1930년에 처음 이런 시도를 내놨죠. 그 뒤에 정인보 선생이 이제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1955년에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가 고구려를 침략하여 왔으므로 고구려는 또한 일찍이 바다를 건너가 왜를 공략하여 쳤다. 이렇게 이제 정인보 선생이 고구려를 주어로 첫 해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박시영은 정인보 선생의 학설을 이어서 똑같은 해석을 했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정인보 선생이 1950년 7월 31일 날 낙원동의 그 병원에서 등창을 치료하고 있는데 납북당하셨죠. 1950년에 납북되시고 결국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맨 먼저 한 일이 이제 그 식민사학을 청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겠고 그러한 이론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박시영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북한에서 먼저 이제 식민사학이 청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박시영이 대표적으로
정인미 선생이 학설을 이어서 이러한 비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왕곤군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규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 이 왕곤군은 이 84년에 이 책을 쓴 다음에 85년에 일본에 와서 요미우리 신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세미나에 발표를 합니다. 결국 일본 편을 들어주죠. 예. 왜가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 일본에 맞는 해석을 합니다. 이영구 교수는 좀 다른 해석을 했죠. 요거 왜가 아니라 뒤후자를 외자로 글자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 불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년에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광개토대왕이 백제와 신라를 파했다 이렇게 파한 이유를 조공하지 않은 이유로 보고 있죠. 삼국사기에는 과연 요 규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유감스럽지만은 요 규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해 격파 외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환단고기에는 이 신묘년 이 기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한반은 바다를 건너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하셨는데 외인이 백제를 돕고 있었다. 백제는 앞서 외와 은민이 내통하여 외로 하여금 잇따라 신라 국경을 침범하게 하였다. 이에 태왕께서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나갔다. 그래서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정보를 했다. 이런 그 환단고기 고구려 본기에 이 규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본기의 규절은 비문의 이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내의 문제, 이 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외가 신라를 내침함으로 바다를 건너가 결국 이 외를 파했다. 바다를 건너가 외를 격파했다. 그런데 그때의 백제와 여기 지금 두 글자가 지금 안 보이죠? 두 글자가 안 보이는데 요 글자를 뭐 외적과 연합하여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백제가 외적과 연합하여 잇따라 신라의 국경을 쳐서 신민으로 삼으리함으로, 그러니까 외가 백제와 함께 신라를 자기의 신민으로, 여기는 신민으로 삼았다가 아니라 신민으로 삼으려 함으로 광개토 태왕이 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백제를 쳤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 우리 역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서 바로잡을 것인가, 이것이 이 비문을 볼 때마다 더욱 간절해집니다. 식민사관 청산하야 되죠. 일제가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만든 조선사 BC 57년 신라의 건국을 말해주고 있고, 갑자기 그 이전의 역사는 서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제의 조선사입니다. 그나마 위만조선 한사군도 역사는 시작이 됐지만 바로 외세에 의해서 시작된 타율성의 역사라는 것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결국 9,000년의 국통맥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국통의 맥이 우리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심하게 단절의 상처를 안게 되었죠. 결국 식민사관의 논리로 보면 고조선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고조선의 역사는 첫 페이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타율적인 역사에 의해서 강요된 역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정인도 선생의 5천년 조선의 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관국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역사. 결국 이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 위만에 대해서 앞선 고조선이다라는 개념으로 고조선을 썼거든요. 근데 위만은 우리 역사의 정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위만은 위만 정권이 일개 이 번조선의 서쪽 변방의 일부를 침탈한 세력이지 쿠데타 정권이지 그 쿠데타 정권한테 고조선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려는 위만 조선의 앞서는 나라가 단곤조선은 곧 고조선이다. 그래 옛고자를 썼는데 그 의미는 위만 조선이 사실상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자리할 수 없는 한 이 고조선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체적인 관점에서 조선의 역사를 한다면 조선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조의 조선과 물론 혼동이 되니까 그대로 저는 단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조선으로부터 북부여가 일어나고 북부여로부터 고구려가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가 연속의 역사죠. 이 사이에 위만조선이라든가 한사군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북부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를 정확히 서술할 때 한사군의 역사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위만은 하나의 일개 침탈 정권이 되는 것이죠. 결론에 앞서서 이제 북한의 고대사 소수를 좀 우리가 좀 잠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2009년판 북한 고대사 소설을 보면 제1장이 원시공동체, 제2장이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이고 이 고대국가를 고조선은 전조선, 그 다음에 후조선, 만조선 이렇게 지금 소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조선, 후조선 이런 관념은 제왕운기의 그런 관과 거의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2009년판 북한 역사책에는 규원사화를 정식으로 이제 역사책으로 편입해서 규원사화에 의해서 30세기에 고조선이 건립이 됐고 47대 1500년이 지속됐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조선을 인정한 것이 좀 의아스럽죠. 어쨌든 지금 북한 역사학계는 다시 일대 이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지인에 의해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대능하라고 1964년에 발표해서 모든 북한의 역사 체계가 대능하 중심설로 서술되어 오다가 1994년에 평양의 단군릉을 다시 개건하면서 북한이 다시 평양 중심설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대능하설이 이제 들어가고 고조선은 평양 중심설로 이론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조선이 평양 중심설로 자리 잡으니까 우리는 또 다시 이제 혼돈에 빠지죠. 잘못 해석하면 식민사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이제 진퇴양난에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역사의 소설은 이렇게 하지만 북한은 1994년 단군릉 개건을 중심으로 해서 단군의 역사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동북공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고구려 역사를 얘기할 때 또 하나 상처받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만리장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문에도 많이 봤습니다. 평양까지 만리장성을 늘어뜨렸죠. 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대의 이 천리산성이라고 하는 장성까지 중국의 만리장성에 포함시켜서 지금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지금은 사만리장성이 됐다고 하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만리장성 길이가 6,000km였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2만 km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내려왔다고 말하기는 아주 쉬워졌죠. 왜냐하면 우리의 식민사학이 이제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 중국이 저렇게 그린 게 중국이 잘못인가요?
우리 학자들이 이미 중국이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그리도록 다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식민사학의 자업자득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임나 일본 무설이 또 다시 또 등장하고 있죠. 얼마 전에 삼국시대에 출토된 한반도 유물을 일본의 동경 박물관에 시대 표기를 하는데 한국의 삼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 했죠? 임나시대라고 표기를 했대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이 임나를 자기들 박물관에 유물 연대 표기에 임나시대라. 이 지도는 1932년 총독부가 발간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운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학설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 안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국가 있다는 것, 결국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391년에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거기서부터 임나 일본부는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를 왜가 지배했고 그것은 6세기까지 이어졌다. 그런 것인데 사실 이 임나 일본부의 일본이라는 말은 670년에 생긴 국호거든요. 왜가 일본으로 바뀐 것은 670년입니다. 서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임나 일본부라는 말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조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 국호가 언제 바뀐지도 모르고 저렇게 엉성한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고구려 역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우리 고구려 역사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삼국사기를 통해서 배운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고구려가 고구려의 전부이냐.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에서 북한의 고대사 소설 말했지만은 지금 북한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BC 277년으로 2009년 판부터 공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277년이니까 고구려 역사를 이제 90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BC 277년의 건국설을 말하려면은 거기에 많은 유물 유적을 통한 고증이 이루어지리라 하고요. 아무튼 최소한 우리는 고구려는 BC 37년에 건국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갑자기 출현한 나라가 아니다. 아까 박병원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단계별로 고구려는 건국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고구려는 BC 37년에 완성된 국가의 형태로서 건국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역사는 그 출발점을 저는 고죽국의 그 터에서 고구려가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터에 일어나면서 바로 한사군과 저항을 하면서 고구려의 후예들은 나라의 건국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개토 태왕 비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싸우면서도 그 백제 신라를 나라로서 인정하고 멸망을 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같은 개념으로 통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아마 광개토 대왕이 백제 신라를 통일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 광개토 대왕이 못했으면 장수왕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삼국을 그대로 두더라도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구태여 통일이라는 관념은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그러한 관념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고구려가 있으면 그냥 고구려가 있는 그 자체로서 중국과의 별개로 천하의 중심으로서 전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그것이 이제 이도여치.
이도 여치인데, 이도 여치는 이 다른 원문에는 뭐 이거 이도 흥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도 여치가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도로서 수레 여자거든요. 수레를 타고 천자는 수레를 타고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는 수레하고 이 정치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즘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여론 정치. 그 여론이 뭡니까? 천자가 수레를 타고 다녔던 그래서 여론을 들었던 것이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도여치라는 말은 바로 고구려는 천자국이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중원의 고구려비에도 신라를 동의매금이라 그랬잖아요. 신라를 동의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라를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으로 보고 신라를 동의로 보는 개념이죠. 그런 구절도 있고 또 이 비문에는 여기는 표현이 빠졌습니다만은 소재구의라는 말이 나와요. 소재구의. 소재는 요즘 말로 하면 청소한다. 구의를 청소한다는 개념인데 이때 소재는 청소한 구의를 청소한다. 그 청소한다는 개념은 깨끗이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평화를 이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에 소재구의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의의 천하의 중심에 고구려가 있다. 이것을 비문을 일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의 개토라는 말에서 이미 물론 천재지자를 해모수의 아들로서의 고주몽 또 황천지자라는 말을 했고 또 모두의 묘지의 일월지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개토의 개에서 우리는 고구려가 하늘의 정통성을 이은 국가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역사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일본이 아무리 이 우리 고구려 역사를 흠집 때도 우리 역사의 원형은 결코 파괴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 측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고구려는 한사군을 계승한 나라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땅이 만주에 있으니까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의 서술을 고구려가 한사군을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구려는 결코 한사군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죠. 한사군과 저항을 하면서 항쟁을 했고 독자적인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외세와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구려는 비문에 있는 것처럼 북부여를 계승한 나라로 볼 때 우리 역사의 정통맥이 확립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이 신민연 기사 정말 일본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남의 조상의 비문을 갖다가 자기 역사를 해석해서 그것을 올바르만 해석해도 뭐한데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한테 이롭게 그것을 훔쳐가는 역사를 도적하는 그러한 이론을 개발했고 그것이 이제까지 이러한 그때 꾸며놓은 1880년대에 이미 완성된 이 임나 일본부설 이것은 해방된 지금 광복 70년 맞이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되찾고 우리 역사를 의 바른 광복을 이루어야 되겠느냐 이런 그러한 마지막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광복은 결국 우리 시민이 찾아가는 것이지 역사학자가 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학자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우리 시민들의 역사 의식으로 우리 바른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교과서를 바르게 지켜가는 것이지 역사학자한테 의지해서 우리 역사가 바르게 서술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70년을 소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